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연회장은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서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명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구석진 기둥 옆에 서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떠들고 있는 김재훈 전무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연구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청춘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 완성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공로가 오롯이 저 탐욕스러운 남자의 리더십 덕분이라는 거짓된 포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었다. 서유는 불편한 드레스 자락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이곳을 빠져나갈 타이밍만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를 과시용 장식품으로 이용하려는 김재훈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놓아주지 않았다. 김재훈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서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거려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보란듯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지만 그 손길에는 동료애나 존중이 아닌 소유물에 대한 저열한 과시욕과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어서 서윤은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김재훈은 웨이터를 불러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2개 가져오게 하더니 그중 하나를 서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오늘 같은 날 주인공이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서윤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해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잔을 받아들었고 김재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기이한 승리감을 미처 읽어내지 못한 채 붉은 액체를 입안으로 흘려넣었다. 와인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끝맛을 남겼는데 그것이 최고급 와인의 특유한 풍미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분 탓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김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비우며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윤은 갑자기 세상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야가 기이하게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 탁자를 짚어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빈속에 마신 술 기운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저림은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그녀의 의지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서윤의 머릿속에 며칠 전 김재훈이 연구 데이터를 넘기라고 협박하며 던졌던 비열한 말들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김재훈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먹잇감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가 밀려오자 서윤은 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깨물며 고통으로 정신을 억지로 깨운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힘겨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닿았지만 몸속에서 타오르는 정체불명의 열기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그녀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서윤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 했으나 로비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조차 김재훈의 하수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비상구 쪽으로 몸을 던졌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과 공포에 사로잡혀 무거운 비상구 철문을 온몸으로 밀어 젖혔다. 비상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센서 등이 켜지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 동안 서유는 끝없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난간을 생명줄처럼 움켜잡았다.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그녀는 결국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고 서유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상대를 올려다보았다. 서윤을 받아 안은 남자는 마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남자의 몸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섞인 옅은 담배 향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서윤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아주 잠시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서윤을 품에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당황함 대신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서늘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남자는 서윤의 뜨거운 이마에 자신의 서늘한 손을 잠시 갖다 대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서윤의 귓가에 웅웅거리는 이명 사이를 뚫고 들어와 심장에 깊이 박혔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제 괜찮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약 기운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서윤은 남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살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시야가 완전히 암전되며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자는 그녀를 놓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강태주는 품 안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삼켰는데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로 강한 살기가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서 김재훈이 서윤에게 접근하여 약을 탄 수를 건네는 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서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막상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을 직접 마주하자 태주는 자신이 세웠던 냉철한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당장이라도 김재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태주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고쳐 안으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방금 전까지 뿜어내던 살기가 무색할 정도로 조심스럽고 애틋해서 만약 누군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서윤의 가녀린 몸이 자신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10년 전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운명의 장난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를 감싸준 뒤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고 비상구 아래층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그의 연락을 받은 수행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자 태주는 서윤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비서실장에게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오늘 밤 연회장의 CCTV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김재훈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태주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격렬한 감정을 읽어내고는 아무런 질문 없이 고개를 숙이며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대답한 뒤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잠든 서윤의 옆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될 전쟁을 예감했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서윤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단지로 들어섰고 태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서윤을 안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그의 표정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이 드러났는데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눕히고는 주치의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서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발견하고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주치의가 도착하여 서윤을 진찰하는 동안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달랬는데 평소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모습은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사람들에게도 낯선 광경이었다. 진찰을 마친 주치의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약물 성분은 수면 유도제와 근육 이완제가 섞인 것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깨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자 태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치의를 돌려보낸 후 태주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서윤의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밤새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잠들지 못했고 창밖으로 동이 터오를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서윤은 꿈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헤매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김재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도망치려 할수록 발이 진흙 속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었다. 꿈속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하고 거대한 빛이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고 그녀를 감싸 안았는데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기묘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목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이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윤은 그 따뜻함에 기대어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와 침대 위를 비추자 서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는데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젯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며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어젯밤 비상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한 손에 물잔을 들고 들어왔고 단정한 셔츠 차림의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깨어났냐고 덤덤하게 물었다. 서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자를 노려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와 협탁 위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을 강태주라고 소개하며 어젯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녀를 데려왔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태산그룹의 CEO인 강태주가 왜 자신 같은 일개 연구원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곳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며 그녀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그 안에 담긴 묘한 압박감이 서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태주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쓰러질 수 있다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했고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김재훈이 그녀에게 씌우려던 누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서윤에게 건넸는데 화면에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김재훈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서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떠벌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 속 김재훈의 역겨운 얼굴을 보며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고 자신이 믿고 헌신했던 회사가 자신을 처참하게 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주는 그런 서윤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지금 나가면 김재훈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라고 충고했다. 서윤은 태주가 건넨 손수건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이 낯선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태주는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몸이 회복되면 자신과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 거래가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암시를 남겼다. 서윤은 태주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지금 당장 기댈 곳이 없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신에게는 그가 내민 손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우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감했고 태주는 그런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끈으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창밖을 요란하게 두드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잿빛 구름 사이를 뚫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한서윤의 마음속에 드리운 먹구름은 여전히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조금 전 강태주라는 남자가 던지고 나간 제안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생각할수록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위치한 태산그룹의 오너가 일개 제약회사 연구원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가 보여준 영상 속 김재훈의 추악한 민낯은 그녀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어젯밤 약물에 취해 흐려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러왔다. 서윤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 들려다 자신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발견하고 멈칫했는데 그것은 어젯밤 비상구 계단에서 넘어지며 생긴 상처를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치료해준 흔적이었다. 투박하지만 꼼꼼하게 감긴 붕대를 보자 차가워 보였던 강태주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갔던 알 수 없는 온기가 떠올랐고 그녀는 이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고
접점이 있을 리 없는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시선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깊고 진득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려 노력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향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초라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욕실 세면대에는 새 칫솔과 세안 도구들이 마치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수건에서는 은은한 허브 향이 배어나와 긴장했던 신경을 조금이나마 이완시켜 주었다. 서유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김재훈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땀과 눈물로 일궈낸 연구 성과를 지켜내야만 했기에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욕실을 나온 서유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깔끔하게 세탁된 자신의 옷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죽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풍겨왔는데 넓은 거실 한가운데 노인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강태주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씻고 나온 서윤을 보며 읽고 있던 문서를 덮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는데 걷어올린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팔 근육과 넓은 등은 그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로 단련된 사람임을 짐작하게 했다. 태주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턱으로 가리키며 빈속에 나가면 쓰러지니 뭐라도 좀 먹고 가라고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어 서유는 쭈뼛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전복죽과 몇 가지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는데 서유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에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겪은 끔찍한 일들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이 따뜻한 음식으로 인해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묵묵히 죽을 비워나갔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런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정제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기도 했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서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다시 한번 물었지만 태주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알쏭달쏭한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태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김재훈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서윤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며 지금 흥분해서 회사로 달려가 봤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미리 준비된 각본뿐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법무팀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지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서유는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태주가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거대한 체구가 문을 완전히 가리며 위압감을 조성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 나가면 정말로 끝장이라며 김재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이라고 경고했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며 비키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태주는 서윤의 고집 섞인 눈동자에서 과거 자신이 알던 그 소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그는 대신 자신이 붙여주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가라며 타협안을 제시했고 서윤은 그것마저 거절하고 싶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위험을 감안하여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로비에는 태주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그녀를 회사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안내했다. 서윤은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오기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미래제약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태주의 경고대로 수많은 취재진이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고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시야를 어지럽혔고 기자들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자극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를 모욕했는데 경호원들이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며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정면만을 응시하며 인파를 뚫고 회사 로비로 들어섰지만 로비에 있던 직원들마저 그녀를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연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지만 보안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 당황한 서윤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려 하자 보안 팀장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통보했다. 보안 팀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서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팔을 잡으려 했다. 서윤이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김재훈 전무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자 로비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김재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는 마치 쇼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팔짱을 낀 채 서윤에게 다가와 혀를 차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조롱했다. 김재훈은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며 그녀가 경쟁사의 기밀을 넘기려다 발각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서윤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반박하려 했지만 김재훈은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미리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바닥에 뿌리며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에는 서윤의 서명이 위조된 계약서와 정체불명의 계좌 내역들이 찍혀 있었고 그것을 본 직원들은 경악하며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서윤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의 함성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김재훈이 서윤에게 다가와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는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니 얌전히 죄를 인정하고 업계에서 사라지라고 협박했다. 그의 역겨운 숨결이 닿자 서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그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들었지만 김재훈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비틀었다. 고통에 찬 신음이 서윤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김재훈은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서윤은 주위의 멸시 어린 시선과 김재훈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회사 밖으로 쫓겨난 서유는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으로 망연자실하게 길가에 서 있었고, 취재진들은 이 굴욕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냈다. 하늘은 그녀의 비참한 심정을 대변하듯 다시 어둑해지며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비를 피하며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그녀를 구경거리 삼아 지나갔다. 서유는 빗물과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바로 그때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섰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강태주의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태주는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서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말하지 않았냐고.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차문을 열어주며 이제 현실을 직시했으면 타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받아줄 곳은 이 남자의 차 안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기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서유는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태주는 젖은 서윤에게 미리 준비해둔 담요를 덮어주며 김재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이번에는 서윤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한 연구원의 눈빛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태주를 바라보며, 서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재훈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태주는 그녀의 결의에 찬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차는 다시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고, 서유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노려보며 반드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김재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옆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겹쳐 올렸는데,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윤의 불안을 잠재우며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았고,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들었던 그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다.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가르며 서울의 외곽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한서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던 휴대폰은 이미 방전되어 꺼진 지 오래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메시지들은 카드 정지와 오피스텔 압류 예고 같은 절망적인 통보들 뿐이라 다시 켜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강태주는 태블릿 PC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서유는 그가 곁눈질로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젖은 옷 한 벌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약 개발 데이터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차가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서유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연구시설 앞에 도착해서야 태주는 이것이 태산그룹의 비밀 연구소이자
앞으로 서윤이 머물게 될 곳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입구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서윤은 그곳의 규모와 시설이 자신이 다녔던 미래제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운영하는 곳답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이 요새 같은 공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 보였지만 동시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서늘한 폐쇄성도 지니고 있었다. 태주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연구소 내부의 복도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깨끗했는데 지나가는 연구원들은 태주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서윤은 그들의 태도에서 태주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주눅이 들었지만 태주는 익숙한 듯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며 서윤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특별 연구실로 이끌었다. 보안 카드를 찍고 홍채 인식까지 거친 후에야 열리는 그곳은 오직 소수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1급 비밀 구역이었고 그 안에는 서윤이 평생 꿈꿔왔던 최신식 실험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홀린 듯이 장비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태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연구실 한편에 마련된 응접실로 서윤을 데려가 소파에 앉힌 뒤 비서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태주의 그림자처럼 불리는 차 실장이었다. 차 실장은 서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속에는 태산그룹이 서윤의 법적 공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그녀가 개발한 신약의 권리와 향후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모두 태산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이것이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 계약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김재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였기에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의 서명을 마치자 태주는 계약서를 거두어들이며 이제 당신은 태산의 사람이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보호 아래 들어왔음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서 마치 서윤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구속감이 서윤에게는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태주는 차 실장에게 서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급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뒤 급한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멀어지는 태주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저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 답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태주가 떠난 후 차 실장은 서윤을 연구실과 연결된 개인 숙소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옷장에는 서윤의 치수에 딱 맞는 고급 의류들이 계절별로 채워져 있었고 욕실에는 그녀가 평소에 즐겨 쓰던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서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녀를 관찰하고 분석해왔다는 증거였기에 서윤은 강태주라는 남자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한번 고추세웠다. 하지만 폭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자 지난 며칠간 겪었던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이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차분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연구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는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숲의 전경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다. 그때 연구실의 대형 모니터가 켜지며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화면 속에는 김재훈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서윤을
악랄한 배신자로 매도하는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거짓 눈물까지 흘려가며 서윤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앵커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다. 서윤은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태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다. 그는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뒤에 서 있었는데 화면 속에 김재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법적 증거로 놈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모니터 앞으로 가서 태산그룹의 정보팀이 밤새 수집한 김재훈의 비리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는데 김재훈이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 내역부터 불법 임상 실험에 관한 내부 문건들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모르던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주는 이 자료들을 당장 터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며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김재훈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를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윤은 태주의 치밀하고 냉혹한 전략에 감탄하며 그가 왜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서윤은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기 위해 가운을 걸쳐 입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직통 번호로 연락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개인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직함이나 회사 로고 없이 오직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심플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허락한 특별한 소통 창구임을 의미했다. 서윤이 명함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짧게 인사하자 태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서윤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연구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서윤은 실험대 위에 놓인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연구소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지만 외부와의 단절은 그녀를 때때로 지독한 외로움에 빠뜨렸다. 그녀는 연구에 몰두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친구들의 안부가 걱정되었지만 태주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연락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던 서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태주와 마주쳤다. 달빛 아래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의 옆얼굴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깊은 고뇌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이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태주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발견하자 황급히 담배를 꺾으며 냄새가 날 텐데 왜 올라왔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괜찮다고 말하며 그의 옆으로 다가가 난간에 기대어 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태주는 의외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그때 태주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고 전화를 받은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김재훈이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사람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태주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며 자신이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단호한 눈빛은 서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태주는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서윤을 직접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복도를 걷는 내내 그는 주의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숙소 문 앞에서 태주는 서윤에게 당분간은 연구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일러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서 있는 태주의 실루엣이 마음에 걸려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재훈과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태주가 말했던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인물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보았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통해 연구소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차량들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10년 전 힘이 없어 지키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을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과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소녀의 얼굴은 지금의 서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태주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서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녀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림자로 남아도 좋다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산그룹의 비밀 연구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흘러갔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한서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훈이 빼앗아간 연구 데이터를 능가하는 새로운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몰두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원하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가 예고 없이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그는 서윤이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복잡한 화학식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전문가들도 쉽게 놓칠 수 있는 분자 구조의 불안정성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어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다. 단순히 돈과 권력만 가진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그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서윤으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지적인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태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연구소에 들러 서윤의 식사를 챙기거나 가벼운 산책을 제안하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여주는 다정함은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이었다. 하루는 서윤이 실험 실패로 좌절하여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 태주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자신도 과거에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해왔다. 그는 완벽해 보이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배신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서윤은 그런 태주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동질감을 느끼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다. 태주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는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처럼 따스하게 스며들었고 그녀는 점차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서윤은 과거 미래 제약에서 함께 일했던 믿을 만한 동료로부터 김재훈이 불법 임상 실험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접선을 시도해야만 했다. 태주는 함정일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의 결의가 워낙 확고했기에 결국 자신이 직접 동행한다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폐공장 근처의 접선 장소로 향했다. 검은 세단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튀어나와 차를 에워쌌고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차 문을 잠그고 재킷을 벗어 서윤의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이라고 낮게 지시했다. 유리창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차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태주는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밖으로 뛰쳐나가 순식간에 선두에 있던 두 명을 제압해 버렸다. 태주의 격투 실력은 실전에서 단련된 듯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위협적이었는데 그는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괴한들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급소를 타격해 하나둘씩 쓰러뜨려 나갔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평소의 젠틀한 모습과는 달리 짐승처럼 맹렬하게 싸우는 태주의 모습에 전율을 느끼면서도 혹시라도 그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괴한 중 한 명이 서윤이 타고 있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태주는 등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달려와 그자를 발로 차버리고 서윤을 보호했다. 그 과정에서 태주의 셔츠 소매가 찢어지고 팔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은 괴한들을 모두 제압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의 상태부터 살폈다. 상황이 종료되고 태주의 연락을 받은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뒷수습을 하는 동안 태주는 서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태산그룹 소유의 안전가옥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안전가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태주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괜찮냐고 거듭 물었다. 서윤은 자신의 안위보다 피가 흐르는 태주의 팔이 더 걱정되어 구급상자를 찾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 했고 태주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서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얌전히 셔츠 단추를 풀었다. 피에 젖은 셔츠를 벗겨내자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는데 서윤은 소독약을 바르기 위해 그의 등으로 돌아갔다가 숨이 거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태주의 등에는 방금 생긴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오래된 흉터가 대각선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나 불에 데인 것처럼 끔찍하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오래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고아원 뒷마당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막아내다 찢어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졌던 한 소년의 등이었다. 당시 그 소년은 피가 철철 흐르는 등을 하고서도 울고 있는 서윤을 달래주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소년의 등에 남았던 상처의 위치와 모양이 지금 눈앞에 있는 태주의 흉터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고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윤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태주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등을 응시하고 있는 서윤의 눈빛을 보고는 황급히 셔츠를 끌어올려 흉터를 가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무심하게 말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는 숨길 수 없었고 그 모습이 서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혜성 보육원에 있었냐고 물었고 그 질문을 받은 태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태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피곤할 테니 오늘은 이만 쉬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서윤은 10년 전 갑자기 입양되어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소년이 바로 강태주 당신이었냐고 따져 물으며 그동안 왜 자신을 모른 척했냐고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서윤의 눈물 앞에서 더 이상 냉정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긍정의 대답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이 재벌가의 혼외자로 태어나 버림받았다가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 다시 끌려가면서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숨겨야 했다고 힘겹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서윤을 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적들이 그녀를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 뻔했기에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절한 사연이 밝혀지자 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태주는 젖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그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 말에 담긴 10년의 세월과 무게감이 서윤을 압도했다. 서윤은 그제야 태주가 보여주었던 맹목적인 헌신과 배려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목숨보다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에게 와락 안겼다. 태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서윤을 마주 안았는데 그의 품은 1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해서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세월 동안 엇갈려왔던 마음을 확인했고 이 재회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태주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리며 김재훈이 태산그룹의 주주들을 포섭하여 태주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태주는 서윤을 품에서 떼어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말했고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애틋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반드시 김재훈을 무너뜨리고 태산과 당신 모두를 지켜내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서윤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방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입술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태주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김재훈의 이중 장부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정밀 분석한 끝에 마침내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자금이 불법 임상 실험,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저장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모니터 화면 가득 채워진 추악한 범죄의 흔적들은 이제 김재훈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하고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태주는 서윤이 건넨 USB를 받아들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는데 그의 입가에 스치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미소는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사냥의 순간이 드디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태산그룹 법무팀은 서윤이 확보한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주요 언론사들의 김재훈의 비리 의혹을 터뜨리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침 뉴스를 통해 자신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나자 김재훈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며 발광했지만 이미 차갑게 돌아선 여론과 주주들의 싸늘한 시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김재훈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없다는 도끼를 품고
자신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강태주와 한서윤을 향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며 어둠 속의 조력자들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태주가 잠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연구소 보안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잠시 로비로 내려갔다가 청소부로 위장하여 잠입한 괴한들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로비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서윤은 입이 틀어막힌 채 검은 승합차에 실려 어디론가 납치되었고 현장에는 그녀가 몸부림치다 떨어뜨린 사원증만이 덩그러니 남아 불길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회의를 중단한 채 사색이 되어 달려온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윤의 사원증을 주워들고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이성을 잃은 듯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차가운 물세례에 정신을 차린 서윤은 자신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습기가 가득한 낡은 폐창고 의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재훈을 발견했다. 김재훈은 헝클어진 머리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지만 서윤은 입안이 터지는 고통을 삼키며 그를 노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네가 지은 죄는 결코 덮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서며 김재훈의 불안한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태주는 경찰에 신고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비선 조직을 총동원하여 서울 시내의 모든 CCTV와 차량 이동 기록을 불법적으로 해킹해서라도 서윤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기업 경영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는 살기 어린 복수심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김재훈과 연관된 뒷골목 정보상들을 직접 찾아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정보를 캐냈고 그 과정에서 피를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잔혹함에 그를 수행하던 부하들조차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김재훈은 서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사진을 태주에게 전송하며 당장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태산그룹의 바이오 사업권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서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재훈의 광기 어린 목소리와 서윤의 거친 숨소리를 듣는 순간 태주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거래 장소와 시간을 물었다. 그는 김재훈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시간을 벌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책상 위에 펜을 부러뜨릴 듯이 꽉 쥐고 있었다. 태주와의 통화가 끝난 후 김재훈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서윤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며 탈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던 부하 한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틈을 타 서윤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몰래 손에 쥐는 데 성공했고 밧줄을 끊기 위해 손바닥이 베이는 고통을 감수하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비록 며칠간의 고문과 굶주림으로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태주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공포를 이겨내며 그녀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위치 추적을 통해 김재훈의 은신처가 인천 항구에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단지라는 것을 알아낸 태주는 경호 팀장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며 자신도 직접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무기를 챙겨 들었다. 비서실장이 너무 위험하다며 경찰 특공대를 기다리자고 만류했지만
태주는 내 여자는 내가 직접 데리고 나온다며 듣지 않았고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굉음을 울리며 비 내리는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태주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는 서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태주와 그의 정예 요원들은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소리 없이 컨테이너 사이로 침투하여 외곽을 지키던 김재훈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고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태주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서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창고의 녹슨 철문을 발로 차며 돌입했고 그곳에는 당황한 김재훈과 공포에 질린 서윤이 있었다. 태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김재훈은 서윤을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물러서며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김재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대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쏘겠다고 위협했고 창고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태주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무기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아 김재훈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그 찰나의 순간 서윤과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의 의중을 파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의 눈빛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처럼 타오르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창고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윤과 태주 사이에 흐르는 짧은 눈빛 교환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 두 사람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윤은 김재훈이 태주의 등장에 당황하여 총을 쥔 손에 힘을 뺀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손바닥 안에 숨기고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그놈의 손목을 힘껏 그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김재훈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서자마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 짐승 같은 속도로 김재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김재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총을 멀리 발로 차버렸고 이내 두 남자는 진흙투성이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김재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로 태주의 목을 조르며 발악했지만 태주는 냉철함을 잃지 않고 그놈의 공격을 막아내며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구석에 몰린 김재훈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어 태주의 옆구리를 향해 휘두르자 상황은 다시 한번 급박하게 돌아갔다. 태주는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김재훈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지옥도에서 튀어나온 아수라들처럼 처참하고 살벌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기어가던 김재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다시 서윤에게 겨누었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의 순간 태주가 몸을 날렸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화약 냄새가 진동했고 서윤은 질끈 감았던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태주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서도 서윤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오직 서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의 눈빛은 지독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뒤늦게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와 태산그룹의 경호팀에 의해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김재훈은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 섞인 고함을 질러댔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품에 안긴 채 식어가는 태주의 체온만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서유는 피범벅이 된 태주의 가슴을 압박하며 제발 눈을 뜨라고 오열했지만 태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남긴 채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 태주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서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르며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유는 산소 마스크를 쓴 태주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 시간 동안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깊이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태주를 수술실로 옮겼고 서유는 차가운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옷에 묻은 태주의 붉은 피는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고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태산그룹의 임원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서유는 그들의 위로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견뎌냈다. 지옥 같은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나온 집도이가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자 서유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태주는 VIP 병실로 옮겨졌고 서유는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밤새 곁을 지켰다. 붕대가 감긴 그의 가슴과 손에 남은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서유는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가슴 깊이 새겼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서윤이 놀라 그를 부르자 태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태주는 눈을 뜨자마자 갈라진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서윤은 그런 그가 원망스럽고 고마워서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하면서도 그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흐느꼈다. 태주는 힘없는 손을 들어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10년 전 보육원에서 그녀와 약속했던 그 꼬마라는 사실을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다. 그때는 힘이 없어 도망치듯 떠나야 했지만 언젠가 힘을 키워 반드시 돌아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하나로 지금껏 버텨왔노라고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서유는 태주의 고백을 들으며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소년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의 무게가 전해져와 가슴이 미어졌다. 태주는 자신이 재벌가의 혼외자로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수모와 태산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며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서윤만이 유일한 빛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이 연구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남몰래 후원하고 김재훈 같은 자들에게서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 미안하다며 고개를 긴자뿌리다 숙였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태주는 서윤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이제 다시는 숨어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차가운 야망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태주와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밤의 악몽은 사라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김재훈의 구속 소식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고 서윤은 그 말에 담긴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을 느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기 시작한 서울의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태산그룹과 미래제약 간의 법적 공방은 김재훈 전무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의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사필 규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김재훈의 초라한 모습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 한때 자신을 공포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악인의 몰락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큰 감흥을 주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서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서윤 바이오 연구소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자신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태산그룹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설립된 이 연구소는 서윤이 꿈꿔왔던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연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집어 목에 걸며 깊은 심호흡을 했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할 수 있다고 작게 속삭이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지난 시간 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방문을 나섰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6개월 전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나듯 도망쳤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대우와 분위기가 서윤을 맞이했다. 서윤이 단상 위에 오르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성은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힘주어 말했고 진심이 담긴 그녀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하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이끌어냈다. 그 순간 서윤은 관중석 맨 뒷줄에서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태주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이 보내는 무언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을 자연스럽게 헤치고 들어와 서윤의 곁에 섰는데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총상으로 생사를 오갔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태주는 서윤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이제 지루한 행사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은밀하게 제안했다. 서윤은 짓궂은 소년처럼 눈을 찡긋거리는 태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비서에게 뒷수습을 부탁하고 그와 함께 행사장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태주가 직접 운전하는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서유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태주는 비밀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서유는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바라보며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맹목적인 신뢰를 느꼈다. 차는 한참을 달려 낯익은 언덕길로 접어들었고 서유는 그곳이 다름 아닌 자신과 태주가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해성 보육원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낡고 허름했던 보육원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어린이 재활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태주는 차를 세우고 멍하니 건물을 바라보는 서윤의 손을 잡고 내리며 이곳을 인수하여 갈 곳 없는 아이들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건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 힘이 없어 쫓겨나야 했던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며 이곳의 이름을 서윤의 어릴 적 별명을 따서 지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태주의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상처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치유해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잘 가꿔진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흙냄새와 꽃향기를 맡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운동장 자리에는 이제 예쁜 벤치와 분수대가 놓여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수령이 오래된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예전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비가 오던 날 어린 태주와 서윤이 비를 피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던 추억의 장소였다. 태주는 서윤을 나무 아래로 이끌었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태주는 나무 기둥에 손을 짚으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나누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던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소년의 맹세를 떠올렸다. 태주는 그때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미안해했지만 서윤은 그 기다림조차도 우리 사랑의 일부였다고 대답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태주는 서윤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고 서윤의 심장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상자를 열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당신은 내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구원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했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밤 공기를 타고 서윤의 귓가에 내려앉아 그녀의 영혼을 울렸고 그녀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서윤은 태주의 목을 끌어안고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정원을 가득 메웠다. 태주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로 닦아주며 다시는 당신을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했고 서윤은 기쁨의 눈물은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느티나무 아래서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은 길고 달콤했으며 지나온 시련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서윤은 태주의 품에 안겨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6개월 전약에 취해 쓰러졌던 그 절망적인 밤을 회상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차갑고 위험해 보였던 재벌 CEO가 사실은 오랫동안 자신만을 바라봐온 순정파였다는 사실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의 차가운 감촉과 태주의 따뜻한 체온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태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가리키며 저 수많은 불빛 중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나 오늘처럼 빛나는 날들일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태주의 여벌구를 바라보며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영원히 잊지 못할 밤의 정취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이 써내려갈 미래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할 것이라는 예감을 남기며 밤은 깊어갔다. 낯선 남자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구원이자 세상의 전부가 되어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서윤과 태주가 맞잡은 손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